여러분은 사람의 근본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집안일까요? 돈일까요? 부모의 직업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가장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일까요? 저는 한때 그냥 참으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결혼하면 누구나 어느 정도는 맞춰 살아야 하고 시댁 어른들 말에는 조금 억울해도 웃어넘기는 게 좋은 며느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참는 것도 선이 있더라고요. 그 선을 넘는 순간 몸이 먼저 압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목 안쪽이 바짝 마르고 심장은 이상하게 천천히 뛰어요. 마치 몸이 먼저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이건 모욕이라고요. 오늘 사연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3년 동안 친정이 가난하다며 무시당한 며느리, 명절마다 부엌 끝에 세워졌던 여자, 그리고 마지막 명절 아침에야 조용히 드러난 한 가지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 이름은 서윤이라고 하겠습니다. 모든 이름과 지명, 상호는 가명이고 이 사연은 실존 인물이나 단체와 무관한 창작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사람을 낮게 보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깔고 앉았던 바닥이 사실 누구의 땅이었는지 알게 된 날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외동딸이었습니다. 아주 부유하게 자랐냐고 물으신다면 겉으로는 전혀 아니었어요. 저희 집은 늘 조용했고 부모님은 검소했습니다. 아버지는 양복을 오래 입으셨고 구두 굽이 달아도 한참을 더 신으셨어요. 어머니는 백화점보다 시장을 좋아하셨고 저에게도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윤아, 비싼 걸 알아보는 눈보다 귀한 걸 함부로 대하지 않는 마음이 먼저야. 어릴 때는 그 말이 좀 답답했습니다. 친구들은 새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저는 언니에게 물려받은 가방을 썼고 생일 파티도 집에서 조촐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부족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집에는 늘 누군가가 찾아왔어요. 병원비 때문에 고개를 숙인 사람, 아버지에게 감사 인사를 하러 온 어르신, 오래전에 도움을 받았다며 과일한 상자를 들고 온 가족들. 그때마다 아버지는 저를 방으로 들여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빠 일은 네가 자랑할 일이 아니다. 누군가의 아픈 사정이 섞인 일이니까. 저는 아버지가 작은 의료기기 사업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알고 자랐어요. 아버지는 명함도 잘 꺼내지 않았고 집에서도 일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에 들어간 뒤에야 저는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는 곳이 단순한 사업체가 아니라 지역 병원 3곳과 검진센터, 요양병원까지 거느린 의료재단이라는 걸요. 명성의료재단. 이름만 들으면 지역 사람들은 대부분 알 정도의 재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이름이 저를 앞질러 가는 걸 싫어하셨어요. 사람들이 너를 서연이로 보는지 누구 딸로 보는지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그 말은 제 삶의 오래된 복선이었습니다. 26에 저는 준호를 만났습니다. 그는 중견기업 인사팀에서 일했고 말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성실해 보였습니다. 야근이 많은 날에도 제게 늦었다고 꼭 연락했고 제가 아플 때는 죽을 사들고 집 앞에 와 있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다정함이 조용한 책임감으로 이어질 거라고 믿었거든요. 준호도 제 집안을 자세히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작은 사업을 하신다고 말했을 때 그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너만 보면 돼. 집안 같은 건 별로 안 중요해. 그 말을 믿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이 얼마나 약한 말이었는지 모르고요.
집안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집안으로 무시당할 때 나를 지켜주겠다는 말과는 전혀 다른 말이더라고요. 상견례는 준호 어머니가 정한 한정식 집에서 했습니다. 방으로 안내받아 들어가는데 시어머니 될 분의 시선이 제 부모님에게 먼저 갔습니다. 얼굴이 아니라 옷, 가방, 시계, 구두를 순서대로 훑었어요. 첫 번째 복선은 그 눈빛이었습니다. 값을 매기는 눈빛이요. 아버지는 오래 입은 회색 양복을 입고 오셨습니다. 어머니도 연한 베이지색 재킷에 낡은 가죽 가방을 들고 계셨어요. 저는 그 모습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어요. 그런데 준호 어머니는 물수건을 접으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돈 어른은 무슨 일을 하시나요? 아버지가 담담히 웃으셨습니다. 작은 사업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아, 사업이요. 요즘은 자영업도 다 사업이라고 하니까요. 그 말 뒤에 아주 짧은 웃음이 붙었습니다. 방 안 공기가 살짝 식었어요. 저는 젓가락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복선은 준호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속상했다고 말하자 준호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 엄마가 말이 좀 세서 그래. 아기는 없어. 아기가 없다는 말. 저는 그 말을 그 집에서 3년 동안 수도 없이 듣게 됩니다. 세 번째 복선은 시어머니가 계산서를 확인하던 장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조용히 계산을 마치셨는데도 시어머니는 직원에게 금액을 다시 물었습니다. 오늘 식사비가 꽤 나왔겠네요. 사돈댁에서 부담하셔도 괜찮으신 거죠? 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좋은 자리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빠, 왜 그냥 사업이라고만 하셨어요? 재단 이야기 안 하셔도 돼요? 아버지는 신호등 앞에서 잠시 멈춰 계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사람은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보다 자기가 상대를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드러난다. 아빠는 저 사람들이 우리 딸을 어떻게 대하는지 조금 더 보고 싶구나. 저는 그때 그 말이 지나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왜 아버지는 사람을 시험하듯 보실까 괜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친절보다 낮춰봐도 된다고 판단한 순간 나오는 태도가 훨씬 정확하다는 걸. 결혼식 준비 때부터 모시는 조금씩 노골적이 됐습니다. 예단 이야기가 나왔을 때 시어머니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 정도로 하는 집이 어디 있어요. 하긴 형편이 그러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요. 어머니는 전화를 끊고도 제 앞에서는 웃으셨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됐다. 어른들은 원래 말이 많으시지.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베개가 축축해질 때까지 울었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엄마가 저 대신 작아지는 것 같아서요. 결혼식 당일에도 시어머니는 친척들에게 저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친정은 좀 약해도 애가 순해요. 요즘은 며느리 순한 게 재산이죠. 순하다. 그 말이 그때는 칭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순하다는 말은 밟아도 가만히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결혼 후 첫 명절부터 저는 부엌 가장 안쪽 자리를 맡았습니다. 새벽 5시에 시댁에 도착해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갈비찜 국물을 졸였습니다. 시누이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으로 쇼핑몰을 넘기고 있었어요. 올케전은 좀 얇게 부쳐야지.
친정에서는 이런 거 안 해봤나 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기름 냄새가 머리카락에 배고 손가락 끝은 뜨거운 팬에 몇 번이나 닿았습니다. 그런데 식탁에 앉은 사람들은 제가 만든 음식을 먹으면서도 제 이름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며느리 옳게 쬐라고 불렀어요. 시어머니는 친척들 앞에서 더 심했습니다. 친정이 좀 그래도 애는 착해요. 배운 게 없으니 우리가 가르쳐야죠. 그 말에 몇몇 친척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물컵을 들고 있다가 손목이 굳는 걸 느꼈습니다. 그 순간 준호를 봤어요. 그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밤에 집으로 돌아와 제가 말했습니다. 준호야, 어머니가 나를 너무 무시하셔. 친정 이야기도 그만하셨으면 좋겠어. 준호는 피곤하다는 듯 넥타이를 풀며 말했습니다. 명절이라 예민해서 그래. 그냥 네가 넘기면 안 돼? 왜 내가 넘겨야 해? 우리 엄마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네가 이해해.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네가 이해해. 그 말은 가해자를 바꾸지 않겠다는 선언이더라고요. 두 번째 명절에는 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시아주버니가 음식점 사업을 시작한다며 자금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식사가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저를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소연아, 너희 부부 통장에 모아둔 돈 좀 있지? 전세 보증금 때문에 손대기 어렵습니다. 가족끼리 어려울 때 돕는 거야. 너도 이 집안 사람이 됐으면 그런 건 배워야지. 저희도 계획이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바로 굳었습니다. 역시 친정에서 배운 게 없으니까 이기적이네. 사람은 근본이 있어야 하는 거야. 근본이. 그날 이후 시댁에서 제 별명은 거의 정해졌습니다. 근본 없는 며느리. 시누이는 결혼 준비를 하며 명품 가방을 요구했습니다. 올케 나 결혼할 때 새언니가 가방 하나 해주는 게 보기 좋지 않아? 미안하지만 그 정도 선물은 어렵겠어요. 젠자 없어 보여. 우리 오빠가 왜 이런 집 딸이랑 결혼했는지 모르겠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지만 입술만 꼭 다물었어요. 화를 내면 예의 없는 며느리가 될까 봐. 따지면 집안을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이 될까 봐요. 그 뒤에 알포오르케 타사로 선원 오케믹시우를 어옵는 게나멘테 gem은 고른다. 그시 토너문의 고요그 어기 그치우 어떻게 하면 고른다 부분요 해요. 셀을 5초 대로 선에 장웠습니다. 나 그 가방 못 샀어. 누구는 새언니가 결혼 선물로 해줬다는데 나는 그런 복은 없나 봐. 전화기 너머 친구가 뭐라고 했는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우이는 꼭 저를 보며 웃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형편 어려운 사람한테 뭘 바라겠어. 그 말을 들으면 속이 쓰렸습니다.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한 날처럼 명치가 비어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정해놓고 다룬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시아버지는 대놓고 욕을 하지는 않았지만 늘 계산 쪽에 서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식사 자리에서 제게 물었습니다. 며느리 친정 쪽은 노후 준비가 되어 있나? 나중에 자식한테 기대는 집이면 곤란한데.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은 두 분이 알아서 잘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바로 끼어들었습니다. 잘 준비한다는 말이 제일 애매하더라. 없는 집일수록 자식한테 민폐 안 끼친다고 말은 잘해요. 그 순간 준호가 웃으며 물을 마셨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정말 재미있어서 웃은 게 아니라 불편한 자리를 넘기려고 웃는 웃음. 그런데 그 웃음도 제게는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내 편이 되어주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웃지는 말았어야 하잖아요. 제사 때도 비슷했습니다. 저는 제사상 차리는 순서를 잘 몰라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어느 쪽에 놓을까요? 시어머니는 친척들이 듣는 앞에서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기본도 몰라? 친정에서 제사도 안 지내니? 하긴 집안 내력이 있어야 뭘 알지. 저는 사과하고 다시 접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떨려서 배가 담긴 접시가 살짝 흔들렸어요. 신우이가 그걸 보고 말했습니다. 에, 올케는 왜 매번 피해자 얼굴이야? 누가 보면 우리가 괴롭히는 줄 알겠네.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울었어요. 물소리에 묻히면 제 울음도 없는 일이 될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보는데 눈이 빨갛고 볼은 기름기와 땀 때문에 번들거렸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며 속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졌지?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다음 날 아침이면 제가 또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일어난다는 거였습니다. 출근하고 웃고 장을 보고 준호에게 저녁을 차려줬습니다. 모욕은 큰 사건이 아니라 생활 속 먼지처럼 쌓였습니다. 두 번째 겨울에는 어머니가 독감으로 입원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병원에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필 그날 시어머니가 김장을 한다며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친정엄마가 입원하셔서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 시어머니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혹시 걱정해 주실까 기대했습니다. 독감 가지고 입원까지? 너희 친정은 참 유난하다. 김장은 집안일이야. 며느리가 빠지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니? 그래도 엄마가 혼자 계세요. 내 엄마는 내 아버지가 챙기면 되지. 시집 온 여자가 아직도 친정일에 그렇게 매달리면 못 써. 저는 결국 오전에 김장을 하고 오후 늦게 병원에 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어머니는 링거를 맞고 잠들어 계셨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는 아버지가 앉아 계셨어요. 아버지는 제가 들어오는 걸 보고 아무 말 없이 제 앞치마끈 자국이 남은 허리를 보셨습니다. 김장하고 왔니? 그 말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다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병실 밖 자판기에서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뽑아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뜨겁다. 천천히 마셔라. 그 캔이 손바닥을 데우는데 이상하게 그 따뜻함 때문에 더 서러웠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 게 가정인지 아니면 남들이 정해준 좋은 며느리 역할인지 모르겠다고요. 그 무렵 친정에 갈 때마다 아버지는 제 얼굴을 오래 보셨습니다. 서연아, 그 집에서 아직도 너를 그렇게 대하니? 저는 매번 괜찮다고 했습니다. 괜찮지 않은데도요. 어머니는 제 손등에 화상 자국을 보고 조용히 약을 발라주셨습니다. 그 손길이 닫자 참았던 눈물이 갑자기 터졌어요. 엄마, 내가 못난 사람 된 것 같아. 어머니는 제 손을 감싸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못난 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지. 버티는 사람이 아니야. 그날 아버지는 거실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아버지 손에 들린 찻잔이 아주 작게 떨리고 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세 번째, 명절을 한 달 앞두고 이상한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준호 회사에서 직원 건강검진 병원이 바뀐다는 공지가 왔고
시누이는 대형 병원 홍보팀 인턴에 붙었다며 자랑했습니다. 시아주버니는 사업자금 대출이 승인됐다며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세 가지가 모두 한 이름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요. 세 번째 명절 전날, 저는 친정에 들렀습니다. 어머니가 전 부칠 재료를 싸주시며 물었습니다. 꼭 그렇게 새벽부터 가야 하니 안 가면 또 말 나와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서재에서 봉투 하나를 가져오셨어요. 안에는 명성의료재단 관련 서류가 아니라 제가 보낸 문자 캡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울면서 어머니에게 보냈던 말들. 준호가 "내가 이해해?" 라고 답한 문자. 시어머니가 예단과 돈을 요구했던 메시지들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저는 놀라서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빠, 이걸 왜?" 내가 괜찮다고 할 때마다 내 엄마는 괜찮지 않은 걸 알았다. 그래서 기록만 해뒀다. 저 이혼하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정은 네가 한다. 다만 네가 결정하는 순간 네가 기억에만 기대지 않게 하려는 거다." 그날 아버지는 처음으로 전문적인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아주 차분하게요. "사람이 모욕을 당하면 그 순간에는 말이 안 나온다. 그래서 나중에 스스로를 의심해. 내가 예민했나? 내가 과했나? 기록은 그 의심을 막아준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오래 울었습니다. 누군가 내 편이라는 사실이 이렇게 늦게 몸에 들어올 수도 있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준비했습니다. 큰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휴대폰 녹음 버튼을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시어머니가 보낸 문자들을 따로 저장했습니다. 결혼식 때부터 이어진 예단 요구, 시아주버니 대출 압박, 시누이 선물 요구, 남편의 회피성 답장까지 모두 한 폴더에 모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료를 보며 한 장씩 넘기셨습니다.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제가 더 무서웠습니다.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재단에서 민원과 분쟁을 처리하며 배운 방식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소리치는 게 아니다. 날짜를 적는 거다." 아버지는 종이에 선을 그어 표를 만들었습니다. 날짜, 장소, 발언자, 발언 내용, 증거 여부. 저는 처음엔 그런 것까지 해야 하냐고 생각했습니다. 가족끼리 무슨 재판 준비하듯 기록을 하느냐고요. 그런데 막상 적기 시작하니 흐릿하던 기억들이 또렷해졌습니다. 상견례 날 식사비를 떠보던 말, 예단이 부족하다던 전화, 김장날 친정어머니 입원을 유난이라고 했던 통화, 시아주버니 사업 자금을 달라던 메시지, 시누이가 가방을 요구하며 없어 보인다고 한 카카오톡, 준호가 네가 반응하니까 일이 커진다고 보낸 답장. 적다 보니 알겠더라고요. 제가 예민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사건은 흩어져 있을 때만 사소해 보였고 한 줄로 놓으니 그것은 분명한 패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옆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어릴 때 쓴 편지와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8살 때 제가 아버지에게 쓴 카드도 있었습니다. "아빠는 왜 늘 다른 사람 병원비만 걱정해? 그래도 나는 아빠가 제일 좋아." 그 삐뚤빼뚤한 글씨를 보는 순간 목이 막혔습니다. 아버지는 그 카드를 아직도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아빠가 돈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한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돈이 있어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네가 알았으면 해서였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침묵을 이해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방치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제 결혼을 스스로 판단할 때까지 기다리되
제가 무너질 때 잡아줄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재단 이름이 시댁과 어떻게 얽혀있는지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준호 회사의 임직원 검진 협약은 공개된 사내 공지에 나와 있었습니다. 신우이가 붙었다는 병원 인턴 모집 공고도 재단 산하병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었어요. 시아주버니의 대출은 제가 직접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니었지만 그가 술자리에서 떠들던 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명성적 조합에서 돈이 좀 풀렸어. 금리가 괜찮더라.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앞에서 기억을 꺼내놓으니 퍼즐 조각처럼 맞춰졌어요. 이상하게 느꼈던 일들이 전부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됐습니다. 왜 이제 와서 이상하게 느꼈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계속 무시당하면 자기 판단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이상한 걸 이상하다고 말하는 힘부터 잃어버리거든요. 아버지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흔들거나 대출을 막는 일은 하지 않는다. 그건 내 복수가 아니라 권력 남용이다. 그럼 뭘 할 수 있는데요? 내가 그 자리에서 너를 지키는 말을 할 수 있게 사실만 확인해 주는 거다. 그 말이 좋았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망하게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저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부르던 입으로 자기들이 얼마나 제 주변에 기대고 있었는지 알았으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앞에서 제게 했던 말들을 다시 들어봤으면 했습니다. 명절 전날 밤 저는 작은 가방 하나를 따로 챙겼습니다. 신분증, 통장 사본, 결혼 관련 서류, 녹음 파일을 백업한 USB, 편하게 갈아입을 옷 한 벌. 혹시 그 집에서 바로 나오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가방을 닫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도망인지 준비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방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무섭니? 너무 무서워. 무서워도 가야 할 때가 있고 무서우면 돌아와도 되는 때가 있어. 내일은 둘 다 네가 정하면 돼. 저는 그 말을 듣고 겨우 잠들었습니다. 아주 얕은 잠이었습니다. 꿈속에서도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었고 누군가 계속 제 뒤에서 말했습니다. 근본이 없다. 배운 게 없다. 며느리가 참아야 한다. 저는 꿈속에서 처음으로 뒤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이제 그 말 안 듣겠습니다. 준호에게도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내일이 명절에 어머님이 또 친정 이야기하면 당신이 말려줄 수 있어? 준호는 TV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또 시작이야? 그냥 좋은 날 좋게 넘어가자. 내가 모욕당해도 내가 반응을 하니까 일이 커지는 거야. 그 순간 마음이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화가 난 게 아니라 마지막 기대가 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촛불이 꺼질 때처럼 작고 분명하게요. 다음날 새벽, 저는 시댁으로 갔습니다. 휴대폰 녹음은 켜두었습니다. 부엌에서 시어머니는 시작부터 날카로웠어요. 나물색이 왜 이래? 친정에서 이런 것도 안 배웠니? 다시 묻힐게요. 말투 봐라. 배운 집 딸들은 대답부터 다르다. 그 말이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씻으며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이상하게 담담했어요. 눈밑은 퀭했지만 입술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가 진짜예요. 그날 시댁에는 평소보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오랜 사업 파트너 부부까지 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처음 봤어요. 나이 지긋한 어르신 한 분이 저를 보더니 잠깐 멈칫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눈빛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됐죠. 그분은 몇 달 전 명성예류재단 후원 행사에서 저를 본 적이 있었던 겁니다. 점심상이 차려졌고 저는 마지막 갈비찜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손목이 조금 저렸습니다. 새벽부터 계속 일한 탓이었어요.
접시가 살짝 기울며 국물이 시어머니 치맛자락에 튀었습니다. 아주 조금이었습니다. 닦으면 되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일어났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날 처음이자 마지막 고함이었습니다.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마저 멈췄어요. 그러니까 친정에서 제대로 못 배웠다는 거 아니야. 어른들 모신 자리에서 이게 무슨 망신이야. 저는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휴대폰은 앞치마 주머니 안에서 계속 녹음 중이었습니다. 무릎 꿇어!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닦아드리겠습니다. 말 대꾸하지 말고 무릎 꿇어. 친정이 가난해서 배운 게 없다더니 사과하는 법도 모르니.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시아버지의 사업 파트너 어르신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새아기, 혹시 친정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아버지 이름을 말했습니다. 서동일입니다. 어르신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서동일, 명성의료재단 서동일 이사장님 따님이십니까?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웃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돈은 작은 사업 하신다고. 저는 천천히 앞치마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상견례 때 작은 사업이라고 하셨어요. 명성의료재단이 아버지에게는 그냥 평생 해온 작은 일이라서요. 신우이가 컵을 내려놓다 소리를 냈습니다. 준호는 저를 보며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서연아, 진짜야. 응, 진짜야. 시아버지의 파트너 어르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심장 수술을 그 병원에서 받았습니다. 이사장님이 직접 병실까지 와주셨고, 재단 후원 행사에서 따님도 뵌 기억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에서 물수건이 떨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3년 동안 저를 낮춰 부르던 사람들이 갑자기 제 이름을 찾기 시작했어요. 서연아, 아니 세아가 내가 몰라서 그랬다. 왜 진작 말을 안 했니? 저는 대답하지 않고 준호를 봤습니다. 당신 회사 임직원 검진이 명성의료재단이랑 계약된 거 알고 있었어? 준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질렸습니다. 그게 우리 회사 복지팀에서 당신이 작년에 나한테 어머님 이해하라고 했던 그날 회사 게시판에 협약공지 올라왔더라. 당신은 몰랐겠지만 나는 봤어. 저는 시아주버니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주버님, 사업자금 대출받은 곳이 명성 계열조합이죠. 시아 주버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보증을 선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관여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저희 부부 돈까지 가져가려 하셨죠. 가족이니까 도와야 한다고요. 이번엔 신우이를 받습니다. 아가씨가 자랑하던 병원 홍보팀 인턴 자리도 우리 재단 산하병원이에요. 그 자리를 얻었다고 저한테 명품 가방을 요구하셨고요. 신우이의 눈가가 빨개졌습니다. 새언니, 그때는 내가 철이 없어서. 저는 아가씨한테 새언니였던 적이 없어요. 아가씨가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내가 몰라봤다. 정말 몰라서 그랬어. 세아가 그동안 서운했던 거 다 잊자. 막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저는 그 손을 조용히 빼냈습니다. 머님, 제가 이사장 딸이라서 죄송하신 거예요? 아니면 제가 며느리라서 함부로 하셨던 게 죄송하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을 때는 무릎 꿇으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왜 제 손을 잡으세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제가 아침에 건
전화. 아버지에게 건 전화였습니다. 아버지는 화려한 정장도 수행원도 없이 들어오셨습니다. 상견례 때처럼 검소한 차림이었어요. 그런데 그 방에 있던 모든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먼저 보셨습니다. 제 무릎, 앞치마, 떨리는 손끝을 보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제 눈리 맞아. 갖다디. 3년 동안 이 집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방금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오해가 있으십니다. 제가 며느리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오해라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무 결정도 대신하지 않겠습니다. 제 딸이 결정할 겁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서연아, 이제 그만하면 충분히 지켜봤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아빠는 내 편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숨이 터졌습니다. 울음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울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준호를 봤습니다. 준호야, 나 이 집이랑 정리할게. 준호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금 전 제가 꿇으라는 말을 들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요. 서연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기회를 줘. 저는 아주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 내가 말했던 건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받는 대접이 아니었어. 그냥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싶었어. 그거 하나를 당신은 3년 동안 못 해줬어. 이후 일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저는 그날 바로 친정으로 갔고 며칠 뒤 변호사를 통해 이혼 조정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녹음과 문자, 계좌 요구 내역은 모두 자료로 정리됐습니다. 준호는 처음엔 합의를 미루려 했지만 제게 남은 건 미련이 아니라 기록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몇 번이나 전화를 했습니다. 태여가 내가 무릎 꿇고 빌게. 우리 준호 앞길만 막지 말아다오. 저는 그 말을 듣고 알았습니다. 끝까지 저를 걱정하는 사과는 아니구나. 아들의 회사, 시누이의 인턴, 시아주버니의 대출. 그 모든 연결이 끊길까봐 두려운 거구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문자 하나만 보냈습니다. 어, 건의나무 겉도 막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저를 통해 무엇도 얻으려 하지 마세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차가운 응징이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 명절 자리에 있던 친척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이 돌았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시어머니에게 너무했다고 했고 누군가는 이제 와서 사돈댁 눈치를 보는 모습이 더 창피하다고 했대요. 시어머니는 한동안 친척 모임에도 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통쾌하다기보다 이상하게 허무했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그분이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저 제가 3년 동안 사람들 앞에서 당했던 일을 그 집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자기 일처럼 느끼길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준호 회사 일도 생각보다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약을 끊지도 않았고 시누이 인턴에 손대지도 않았고 시아주버니 대출 문제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점이 더 분명한 메시지가 됐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그러니 당신들도 이제 우리 딸에게 기대지 말라. 저는 그 태도가 아버지다운 응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칼을 들 수 있는데 들지 않는 것, 그 대신 경계선을 끝까지 지키는 것. 그게 가진 사람이 해야 할 품이라는 걸 저는 그때 배웠습니다. 이혼 조정이 끝난 날, 저는 친정집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미역국을 끓여주셨어요. 특별한 날도 아닌데 미역국이었습니다. 왜 미역국이에요?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시 태어난 날 같아서 그 한마디에 저는 결국 울었습니다. 명절 거실에서도 울지 않았고, 준호가 무릎 꿇었을 때도 울지 않았는데, 엄마가 끓인 미역국 앞에서는 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있다가 손등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아버지는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내일을 너무 오래 지켜본 건 아닌지 미안하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결정할 시간을 준 거잖아. 아버지는 한참 뒤에야 말씀하셨습니다. 돈이나 지위로 받는 대접은 오래가지 않는다.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 보일 때 어떻게 대접받는지, 그게 그 관계의 진짜 얼굴이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상견례 낡은 회색 양복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부끄럽게 하려고 그런 옷을 입은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보호하려고 사람들이 진짜 얼굴을 드러낼 시간을 주신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어린 제가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졸고 있고, 아버지는 제 옆에서 담요를 덮어주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늘 큰 이름보다 작은 손길로 저를 지켜온 사람이었다는 걸요. 그래서 더 울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결혼 때문에 나를 오래 지켜준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늦게 봤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저는 혼자 삽니다. 처음엔 이혼이라는 말이 무섭고 실패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아무도 제 친정을 깎아내리지 않는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숨이 편하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평온도 행복이라는 걸요. 처음 혼자 살기 시작한 집은 아주 작았습니다. 방 하나, 거실 하나, 창문 옆에 겨우놓은 작은 식탁. 그런데 저는 그 집이 이상하게 넓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제 걸음소리를 평가하지 않았고, 반찬 수를 세지 않았고, 친정에서 뭘 배웠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 불을 켤 때마다 저는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나 왔어.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 침묵이 외롭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비난이 없는 침묵이었거든요. 한동안은 명절이 다가오는 것만으로도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마트에 전 부침가루가 쌓여 있는 걸 보면 손끝이 저렸고, 갈비찜 냄새를 맡으면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그래서 첫 명절에는 친정에도 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냥 집에 있겠다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전화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지 않아도 된다. 대신 밥은 먹어라. 그날 저녁 문 앞에 보온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끓인 미역국, 잡채 조금, 제가 좋아하는 동그랑땡 몇 개, 쪽지도 하나 있었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먹기만 해. 네가 차린 상이 아니어도 너는 충분히 귀한 사람이다. 저는 그 쪽지를 식탁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저는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상을 차렸습니다. 전을 예쁘게 붙이면, 나무를 알맞게 묻히면, 어른들 앞에서 더 공손히 웃으면 언젠가는 받아들여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랑받기 위해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되는 자리가 있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몇 달 뒤 준호에게서 긴 편지가 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비겁했고 엄마 뒤에 숨었고 저를 혼자 두었다고 썼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편지를 읽고 마음이 흔들렸을 겁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듣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알았습니다. 사과를 받는 것과 다시 돌아가는 것은 다른 일이라는 걸요. 저는 답장을 짧게 썼습니다. 당신의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제 삶을 다시 그 자리로 돌려놓지는 않겠습니다. 그 문장을 보내고 나서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래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용서가 꼭 재결합이나 화해의 모양을 해야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떤 용서는 더는 미워하지 않되 다시 문을 열어주지 않는 방식으로도 가능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낡은 양복을 입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새 양복을 사드리겠다고 했더니 웃으시며 거절하셨어요. 이 옷 아직 멀쩡하다. 저는 예전처럼 답답해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아버지에게 검소함은 꾸밈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가진 것을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진 것으로 사람을 누르지 않기 위해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산책을 하다가 제가 물었습니다. 아빠, 그날 내가 그냥 참고 살겠다고 했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아버지는 오래 걸은 뒤에야 대답했습니다. 또 기다렸겠지. 하지만 네가 다쳤다는 사실은 잊지 않았을 거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또 울 뻔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대신해 싸워주는 것보다 내가 준비될 때까지 나를 잊지 않는 사랑이 더 깊을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함부로 대접받고 계신가요? 그 사람이 가족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든, 사랑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든, 오래 참았다는 이유로 앞으로도 참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의 근본은 부모의 직업이나 집안의 크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약한 줄 알았던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순간에 드러납니다. 저는 이제 근본이라는 말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제 근본은 누군가의 평가가 아니라 저를 끝까지 지켜준 부모님의 사랑과 늦게라도 제 삶을 되찾으려 했던 제 선택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랄게요.